7, 8월 문풀반부터 시작해가지고 9, 10월 모고까지 이제 그 후반기, 하반기죠. 하반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점검 및 조정 사항들을 좀 OT를 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공부 잘 해 오셨는데 중간 점검도 할 겸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시작이죠. 그 이전에 6월까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월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야. 7월 이 시기가. 그래서 몇몇 상황들과 관련해서 이게 현재 초수행이건 아니면 초수 같은 재수행이건 아니면 뭐 기간제 하시건 간에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과거로 되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일을 어떻게 보냈나 상기를 한번 해보세요. 1, 2월은 교육학을 직강을 하든 인강을 듣든 아무튼 교육학을 했을 거야. 오전에 교육학하고 오후에 스터디를 하던 아니면은 뭐 오후에 뭐 오전에 인강을 듣고 오후까지 해서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교육학 이제 시간으로 보냈을 거예요. 월화는. 그리고 이제 주로 수요일 날은 수업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금은 이제 제 종합반 수업을 들으시면 목금이고 또 문법 수업까지 하면 목금토가 또 이와 같은 전공 강의로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패턴으로 일주일을 보내면 겨우 여러분들에게 이제 있던 시간이 수요일하고 일요일 정도? 그것도 이제 스터디 하느라고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들이 좀 없었다. 그래서 학원에 쫓아가기 이제 바쁜 거였어. 그게 1, 2월, 3, 4월, 5, 6월이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중간에 뭐 5, 6월을 뭐 교육학을 쉰다든가 전공 강의를 뺀다든가 하는 그런 패턴을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또 1년 동안 이렇게 상반기 때 1월부터 6월까지 쭉 따라오신 분도 있고. 근데 7, 8월이 1월 달하고 거의 패턴이 같아. 그러니까 월화는 교육학 또 들어야 돼. 그렇지? 문풀 새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 전공 강의도 문풀 강의이면서 이론 강의의 마지막 이론 강의가 7, 8월 달에 집중돼 있으니까 결국 전공 강의도 똑같이 월화 교육학의 뭐 목금토 전공이야. 그래서 1월 달 패턴하고 7, 8월 패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좀 느낌이 다른 건 1월은 정말로 처음 시작한 느낌이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동기부여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름만 만땅 차 있고 그 다음에 어디든 달려간다 하고 이제 달려간 거야. 근데 7, 8월 지금 이 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 만약 쭉 공부를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는 달려온 거야. 달려왔어. 그게 이제 100m 달리기로 보자면은 4, 50m 정도 달려온 거지. 남은 이제 골인 지점에 4, 50m가 남은 거지. 그래서 앞으로 7, 8월 달은 1, 2월하고 똑같은 패턴이긴 한데 일주일을 시간을 보내는 게 그런데 느낌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했었어. 안 해본 게 아니야. 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7, 8월 달에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늦으신 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좀 쫓길 수 있어. 가령 예를 들자면 국어교육론으로 예를 들자면 3, 4월 교육과정반을 안 들었어. 1, 2월 기본이론반하고 그 다음에 3, 4, 5, 6월 달을 그냥 쭉 나 혼자 공부를 했어. 스터디를 하든가. 그러면 7, 8월 정도가 되면 좀 불안해져요. 어떤 점이 불안하냐면 문제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 잘 안 풀려. 잘 안 풀려. 또 풀리더라도 자꾸 틀린 답이 나와. 불안해져. 그래서 혹시 3, 4월 교육과정반을 내가 안 들어서 그런가? 이런 원인을 찾게 돼. 뭔가를 안 해서 그런가? 근데 7, 8월 달에 3, 4월 반을 들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1, 2월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교육학, 문학,
국교론, 문법, 네 과목을 다 해야 한단 말이지. 근데 국교론의 교육과정반을 또 듣는다고? 문풀반 듣고서? 그 시간이 배나 드는 거지. 물론 했던 것이 있긴 한데 그 했던 것이 그 완벽은 아니지만 잘 안 되면 불안해져요. 이 불안해진 시기가 7, 8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제 말 듣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왜 불안해하지 않느냐? 11월 중순 혹은 말이라면 적어도 7, 8, 9, 10, 11, 5개월 남았잖아. 5개월이면 국교론을 예를 들자면 2번 반 정도를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든 안 돼도 이거 보충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발 불안해하지 말고 틀리더라도 틀린 것이 훨씬 더 나아. 답안이 안 써지면 안 써지는 게 더 나아.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이지. 취약점이 발견됐기 때문이지. 그 취약점을 발견하는 시기가 7, 8월이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되 1, 2월 달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다. 하긴 했다. 그러나 그게 완벽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취약점들을 보완해주는 차원으로 7, 8월 달을 보내야 돼. 이해하셨죠? 그리고 OT 프린트물을 잠깐만 보시면 1, 2월 달에는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했었어요. 그 개론서를 안 본 게 아니라고. 안 본 게 아니야. 그리고 7, 8월 문풀반부터는 개론서에 원문이 많이 나와요. 해설지에 원문을 많이 실어놨어. 근데 1, 2월 기본이론반 교재는 그게 요약돼 있는 거고. 그래서 개론서를 안 본 게 아니에요. 안 본 게 아니니까 7, 8월 달 돼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 저 개론서 안 봤는데 봐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하지 마세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수업 시간에 다 보고 있거나 봤었어. 알겠죠? 그리고 9, 10월 모국까지 개론서의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볼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1, 2월은 개론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 3, 4월은 22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15, 12 9교육과정까지 심지어는 7차 교육과정까지 다뤘어요. 이것도 문풀반에 또 해. 그러니까 반복한단 말이야. 반복할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22가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됐다거나 22에는 나와 있진 않으나 15, 12 교육과정의 중요한 성취 기준이 아직 나한테 완벽하게 있지 않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돼, 지금. 7, 8월 달에는. 그 다음에 5, 6월 교과서반 때는 선생님 교과서반을 안 들었는데요. 괜찮아. 지금 문풀 교재에는 교과서에 있는 본문글들이 거의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풀이 교재를 만들 때 주로 본문글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본문글들을 많이 활용해. 결국 7, 8월 문풀 강의는 1월부터 6월까지 강의의 압축판이야. 물론 1월부터 6월까지 쭉 들어보셨던 분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나실 거고 1월부터 6월까지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펑크나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하면 돼. 아셨죠? 그리고 이제 7, 8월하고 9, 10월은 비교를 좀 해드릴게. 7, 8월 달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스펙트럼을 쭉 이렇게 펼쳤을 때 뭐 1부터 100까지의 테마가 있어요. 이론이. 1부터 100까지가 있다고 해봐. 화법도서 장문에 30개씩 테마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9, 10월 달에는 그 100개가 30개로 줄어들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양이 줄어들고 질이 깊어져. 9, 10월 달에는. 왜 그러냐? 나올 만한 것들만 하는 거야. 9, 10월 달에는. 올해 예상되는 것만 해. 요 시기에 벌써부터 알려지는 건 아니야. 보통은 우리가 출제자가 들어간다면 언제 들어가? 수능은 4주 전에. 그러니까 11월 우리가 말이면 10월 말 정도. 그러니까 수능이 11월 초순이나 중순이면 10월 초순 중순경에 벌써부터
그 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장기 출타가 떠. 근데 이제 우리는 한 3주 정도, 2주 정도 돼, 임용은. 보통 2주라고는 알고 있어. 그러나 요즘은 그 임용 출제진과 수능 출제진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같은 시기에 다 들어가시더라고. 보통은 수능은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그냥 호텔이나 연수원 하나를 빌리잖아. 최소 700명이야. 그러니까 교수 요원, 그다음에 뭐 현직 교사 검토위원 빼고 상주한 연구원까지 해서 전과목 수능이. 근데 임용은 그렇진 않잖아. 그지? 임용은 그렇진 않아. 그런데도 따로 이렇게 3주 하나, 2주 전에 이렇게 장기 출타 떴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출제진들이 소수예요, 소수. 딱 10손가락 안에 뽑아요. 화법 전공자 하게 되면 그냥 5명 내외. 그 정도야. 근데 문학은 그렇진 않아. 문학은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 첫 번째로는 22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가 개발돼요. 22. 근데 그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신 집필진이 보통 임용 출제진들이야. 이렇게 좀 권위가 있거나 한참 지금 학회에서 활동 중이신 분들이라서 바빠. 그러면 이 교과서 집필진들은 출제진으로 3주나 4주 착출이 잘 안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야. 한 달이 빠지거나 3주가 빠지면 교과서 집필에 영향이 커. 왜냐하면 하반기 때 견본 교과서가 나오고 내년부터 나오거든. 그래서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하신 분들을 빼거나 하더라도 교과서 집필진에 그냥 이름만 걸고 실무진으로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출제진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제 몇몇 대학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 교육과정에 전문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2015 개정 교과서에 집필진 분들은 그 출판사가 다시 22 개정 교과서를 할 때 의뢰를 한단 말이지. 이제 제 제자들은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검토위원으로 위촉도 되고 현직 교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소식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9, 10월 달 정도가 되면 출제 예상한 테마가 이제 확정되지는 않고 좁혀져. 아까 100개의 테마를 7, 8월 달에 다뤘다면 9, 10월 달에는 30개 정도의 테마만 다루고 시험 보기 2, 3주 전은 중요해요. 근데 꼭 그때 모고 그때가 몇 회차냐면 제가 10회나 11회 정도의 모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보통 한 7, 8, 9, 10 요때 모고가 중요한데 그때 꼭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어. 집에서 시험 보고, 왜냐하면 마지막 정리한다고. 그때가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거든. 9월 달에 모고 신청을 해놓고 10월 중순이나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이나 말까지 한 2, 3주는 그냥 혼자서 한다고. 그 혼자서가 위험한 거야. 혼자서가. 정보하고 차단돼 있으니까. 정보하고 차단돼 있으니까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게 되는 카페 같은 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 댓글 달잖아. 올해 무슨 테마가 나올 것 같아? 올해 문학 작품으로 뭐 작년에는 최측전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 댓글 달아 보아요. 이런 거 하잖아. 쓸데없는 짓들이라고.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스스로 좁히지? 좁힐 때 정말 위험해요. 저도 그래요. 학원 강사인 저도 100개의 테마에 7, 8월 다룰 때는 훨씬 더 편해. 왜냐하면 한 거 안 한 거 없이 싹 다루니까. 1, 2월 기본 이론반 때는 200개의 테마고 7, 8월에는 100개야. 이거 줄어들지. 9, 10월 때는 좀 더 줄어들어. 공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점차 공부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돼. 다만 이 시기 7, 8월은 너무 줄여버리면 안 돼. 예를 들자면 3년 전에 말하기 불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안 나오겠지? 이런 근거는 진짜 헛근거야. 아니 작년에 판소리계 소설, 아니 작년에 최측전인 영웅 군담 소설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영웅 군담 소설이 안 나오겠지? 이건 어떤 근거지? 예를 들자면 고전 문학에서
두 해 연도에 한 번은 심청전, 한 번은 흥부전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가 있죠. 작년에 판소리기 소설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판소리기 소설이 안 나오겠지? 이런 근거를 대면 흥부전 나오고 심청전 나올 때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 우리 몰라. 모른다고. 뭐가 나올지 몰라. 작년에 토론 나왔으니까, 작년에 토론 나왔어. 반대신문식 토론을 주고 논증이 나왔어. 논증의 구성 요소. 주장, 이유, 예상반론, 반박 같은 논증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안 나오겠지? 그런 근거는 없는 거야. 없어. 다만 최근 3개년에 나왔던 테마는 젖혀두되 그래도 중요한 테마 같으면은 다시 한번 짚고 깊이 가야 돼, 이번에는. 깊이 가야 된다고.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오는데 논증적으로 안 나오고 다른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예를 들면 질문 나오거나 답변 나오거나. 이런 검토가 혼자서는 안 된다고, 혼자서는. 저와 같은 안내자나 길라잡이를 옆에다 두고서 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7, 8월과 9, 10월은 테마가 좁혀지되 7, 8월은 테마를 너무 좁혀서는 안 된다. 나올 수 있는 거, 안 나오는 거 그냥 전부 다 해야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론 설명을 제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보다는 문제와 관련된 이론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할 거야. 9, 10월 달 되면은 문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기껏 해봤자 하루 동안 모고를 보는데 A형 12문항에 B형 11문항에 화법독서 작문이 국교론만 치자면 테마가, 그러니까 문항수로 보자면 6문항, 7문항이고 테마로 보자면은 10개 테마 정도밖에 다루지 않아. 일주일에 10개씩.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풀보다는 훨씬 더 좁혀질 때 깊이가 있는 거야. 9, 10월 달에는. 그러나 위험이 있어. 좁히니까. 다만 7, 8월 달에는 절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9, 10월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고 나온 거 안 나올 거 구분하지 않고 쭉 스펙트럼 넓혀서 한 번쯤 다시 점검해. 그게 7, 8월이야. 다만 문제를 통해서 점검한다. 그런 느낌만 가지시면 돼. 그 다음 그 점검사항 부분에 보시면 3가지. 첫 번째로는 개념 지식,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점검하고, 마지막으로는 교수학습 평가, 지도 내용과 학습 활동, 이거 점검해야 돼. 특히나 여러분들이 약점이 2가지가 있어. 이 1, 2, 3 가운데. 1번은 개념 지식이잖아. 근데 이 개념 지식이 예를 들면 기입형에서 한 단어로 써라, 어구 써라, 또는 뭐 기입형에서 단어 쓰는 거. 근데 이 용어 쓰는 것에서 약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 의외야, 의외. 왜 의외냐? 이런 거야. 출제자는 A형 12문항하고 B형 11문항 이렇게 했을 때 A형과 B형을 지금 구분했잖아? 전공시험이. 이거 구분 왜 했을까? 왜 했어? 2014학년도 이후부터 서답형이라고 하지. 서답형으로 되어 있고, 이 서답형에 소술, 지금 기입, 논술까지 포함하고, 이 논술이 19학년도 이후부터는 빠졌어. 하지만 보통 소술, 논술, 기입형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서답형이라고 하잖아. 근데 14학년도 이전에 13학년 12, 12에 2009부터 2013학년까지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이었어. 근데 왜 A형, B형 이렇게 나눴을까? 궁금하신? 같은 지필고서 궁금하지? 궁금하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다만 저 14학년도가 어느 해냐? 수능 A, B형 나눴을 때야. 그런 감각으로 냈을 거야. 그럼 수능 A, B형은 어떻게 나눠져? 지금은 안 나눠지지만. 그 당시 14, 15 요때는 수능 A형하고 B형하고 나눠졌어. 어떻게 나눠졌어? A형은 쉬운 거야. B형은 어려운 거야. 이 느낌이야. 근데 지금 임용은 A형의 기입형이 몇 문항이야?
A형의 기입형이 몇 문항이야? 네 문항이야, 네 문항. B형은 기입형이 몇 문항이야? 두 문항이야. 쉬운 것이 줄어든 거야. 느낌이 그렇다니까. 기입형은 점수 주려고 2 곱하기 4는 몇? 8점. 2 곱하기 2는 몇? 4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가라고 냈는데도 기입형에서 의외로 많이 못 가져가. 그 핵심 개념어가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그 핵심 개념어를 쓴다고? 이 개념어를 쓴다고? 이런 느낌. 예를 들자면 제 제자 가운데서 제 내리 우수만에 합격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저한테 재수, 삼수 1년간은 인강 듣고 1년간은 직강 듣고 나머지 3년 정도는 다시 이제 인강 듣고, 왜냐면 기간제를 했기 때문에 3년 반 정도를 기간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제를 할 때 초수 때 점수가 잘 나왔어. 컷 점수에 2점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떠냐면 2점, 3점, 4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수가 벌어져 막. 그래서 나중에 사수 때인가 삼수 때인가는 어땠냐면 지제 쓴다고. 경기도 지제 쓴다고. 근데 경기도 지제 그 제자가 쓸 때 오히려 일반보다도 더 높았었어. 컷 점수가. 그 정도로 운이 먹구름을 그냥 몰고 다니는, 가는 데마다 비 오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는 제자. 이 제자가 사수 때, 그러니까 5수 때 합격했는데 사수 때 어떠냐면 상위 인지를 써야 할 답이었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기입형에 점검 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점검 조정하게 되면 상위인지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거든. 근데 설마 이렇게 쉬운 상위인지 초인지를 쓴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썼다는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기입형을 날리는 게 꼭 A형에도 있고 B형에도 있어. 설마 이런 쉬운, 독자가 답인데 독자를 안 쓰거나, 필자가 답인데 설마 필자라고 하는 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깊이 생각한 거야. 기입형을 의외로. 그래서 어려운 핵심 개념은 없다. 다만 작년도에 나왔어. 작년도에 문장 복잡도. 복잡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기존 기출문제를 보기를 읽어보면 문장 복잡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핵심 개념어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맥락에서 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7, 8월 이후부터 잡고 가라.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송원영이가 문장 복잡도는 텍스트의 난도 측정할 때 중요한 개념어죠? 들어보셨죠? 라고 하면 들어봤어. 근데 시험장에서는 복잡도라고 하는 용어를 떠올리지를 못해. 제가 말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인이라고 해. 제인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회상하지 못하고 제인만 하고 있는 거야. 내 수업만 듣게 되면 스스로 인출해야 한다. 계속 개념어를 스스로 인출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용어를 꼭 써야 하는지를 항시 필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단어만 외우는 거 아니지. 필수 예제 문장을 외우는 게 더 좋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어 하나가 하나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면 세 가지의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세 개를 외워서 단어마다 이 문장에서는 이런 뜻, 같은 단어인데,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어 하나를 외웠으면 이 맥락에서 필수 문장 예제를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요 용어를 써야 돼 라고 하는 예외적인 것도 항상 알아둬야 돼. 그게 개념어를 내 것으로 만든 거야. 내면화가 필요한 거야. 7, 8호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교과 교육은 약한 부분이 있어. 뭐가 약하냐? 그걸 꼭 물으신 분이 있다고. 서술형 문항은 보통 8분대 내외로 풀고 기입형 문항은 3분이나 4분이 넘어가게 되면 불안해져. 딱 보고 2분 안에 용어가 생각 안 나면 정말 용어 생각 안 난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렇게 2, 3분대 내외 기입형, 예를 들면
A형의 네모난 기입형을 다 풀고 나서 2, 3분대 내외로 풀고 나머지 시간들을 문학의 예를 들면 A형에서 내가 낯선 작품이 나오거나 또는 낯선 작품이 아니어도 좀 풀기 힘든 작품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의외로 특정한 교수님이 전공자가 들어가시면 그 국교론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돼. 그 한 문항이. 8분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불안해져,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교수학습 부분은 특히나 평가. 그 다음에 평가는 장문평가든 독서평가든 합법평가든 상관없이 평가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어려운 것보단 답은 단순하다니까. 답은 단순한데 그 답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의 안내가 디테일해. 뭐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주제 찾기의 형성평가하고 진단평가 문제가 있어. 주제 찾기. 그 문제가 사실 따지고 보자면 답은 사실적 독해를 묻는 거야. 근데 그 겉의 형식적인 측면은 주제 찾기, 형성평가, 진단평가 이런 식으로 나와. 딱 보면 틀은 평가인데 안에서 묻고 있는 것은 사실적 독해 전략을 가르쳐야 되겠네. 요걸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는 어려워하지 말고 화법이든 독서든 장문이든 일단 잘 따라오면 돼. 두 번째로는 교수학습이 중요해져. 교수학습이. 근데 그 교수학습 부분에서 어려운 교수학습이 독서야. 독서는 디테일한 교수학습의 모형이나 방법들이 많아. 예를 들면 주제통합적 독서, SQ3R, KWL 다 독서 교수학습 모형들이야. 거기다 독서 과정 모형이라면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교손 모형 같은 것도 독서 과정 모형이야. 그것도 독서 교수학습이야. 독서 지도론 쪽으로 가게 되면 좀 장문이나 화법보다는 너무 디테일해. 절차까지 다 외워줘야 되고. 근데 신경 써서 하셔야 돼. 한두 번 정도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헷갈리는 거 계속 헷갈린다. 예를 들면 총체적 언어교육의 절차는 어떻게 돼 있어? 현시교수법은 화법이든 장문에서도 나와서 또는 화법이 아니어도 장문에서 또는 독서에서 객관식에서 많이 다뤄서 현시교수법이나 직접교수법 하게 되면 절차가 딱 자동화되어 있는데 총체적 언어교육법의 절차는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인출이 아직 안 된 거라고. 근데 인출을 해야 돼. 왜냐하면 교수학습은 일단은 절차를 물어보게 돼 있어. SQ3R의 절차의 명칭을 물어보게 돼 있듯이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해가 아니야. 선생님 교수학습의 절차에 왜 이게 첫 번째 절차로 들어가 있어요? 묻지 마. 따지지도 마. 그냥 그런 거야. 이해해서는 안 돼. 그런 게 있어.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론이 있고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 교육론이 있는데 평가하고 교수학습 쪽은 주로 암기야. 인출이 잘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특히 7, 8월 달 이 시기에 개념어 인출 잘해야 되고 그 다음 교수학습 부분에 부족함 없이 모르는 것 없이 자동 인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9, 10월 달에 가가지고 올해는 진로 독서 지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좁히지. 하지만 저는 진로 독서 지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또다시 KWL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KWL은 내가 모고 때 안 낼 수도 있어. 안 내면 공부 안 된 거잖아. 그러나 7, 8월 달 문풀 때 KWL 공부했던 걸 활용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9, 10월 달에는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좁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략 거기 보시면 대략 알고 있는 것에서 마지막 우측칸에 이런 게 나오죠. 지금까지는 대략 알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인출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은 인출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모르는 거라고 강조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야 아니면은 서술형 문제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서술형 문제지. 수능 앞으로 서술형하고 논술형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추진한다고.
수능을 서술형, 논술형으로 지금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서술형, 논술형, 수행평가는 주로 논술형이고 서술형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객관식하고 선다형하고 서술형하고 비교해보면 퍼센테이지가 7대3 정도, 6대4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서술형에 대한 감각이 기본적으로 몇 년간 길러져가지고 또 현직 교사들도 서술형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감각도 어느 정도 길러져서 수능으로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추가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선다형으로, 아니, 서술형으로 내는 것은 좀 그렇지만 AI가 평가한다면서 이번에 AI 평가는 한번 봐야 돼. 왜냐? 작년도에 나왔던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의 개정판 개론서에 모두 다 챗GPT 활용하고 AI 평가가 들어있어. 이거 봐야 돼. 지필로 물어볼 수도 있어. 나중에 이거 제가 모고 때 해드릴게. 그건 아무튼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인출이 안 되는 거야. 인출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답안을 못 쓴다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 모르는 거야. 무조건 인출이 되도록 하라. 무조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는 내용이 가운데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이 모르는 내용이 진짜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인출이 안 되면 반드시 인출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인출도 안 돼. 그치?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독서과정 모형이 몇 개? 독서과정 모형 3개. 뭐뭐 있어? 상향, 하향, 상호작용이야. 근데 교선 모형이 인출이 안 돼. 그건 개론서에만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교선 모형은 그 특정 개론서에서만 나온 교선 모형이야. 근데 그 인출이 안 되는 교선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잘 인출이 안 되는 게 이게 중요도가 떨어지면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만 만족해. 인출하지 말고. 그러나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은 자동 인출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향식은 기출도 나왔고 상향, 하향, 상호작용식은 2009 개정교육과정 해설서에 들어있어. 교선 모형은 개론서에만 있는 거야. 특정 개론서. 이해하셨지? 그래서 내가 모르고 인출도 잘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해하셨지? 너무 많은 것에 온갖 신경을 쓰려고 하지 마라. 그럼 불안해져. 안 헤어지는 거니까 불안해지지 당연히. 중요도에 비추어서 인출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수업을 위한 팁. 다음 장. 예습 중심. 무슨 말이냐? 문제 미리 풀고 오는 거야. 이해하셨죠? 문제 미리 풀고 오는 거야. 서술형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답안을 완벽하게 좀 써야 돼. 서술형은 답안 작성을 시도를 해봐야 돼. 근데 답안 작성이 쉬운 게 아니지.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건 대충 알겠어. 그 다음에 어떤 배경 지식을 활용한 건지도 알겠어. 그런데 문장으로 잘 안 만들어져.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근데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부터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도 시도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래 좋아.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조식 개요 정도는 해야 돼. 개조식 개요가 뭐냐면 핵심 어구 중심으로 한 개요는 작성을 좀 해봐야 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스타일이 각각 다르다고. 어떠신 분은 개조식 개요를 중심으로 문제를 읽어가면서 바로 그냥 개요 작성을 해. 문제를 읽어가면서 개요를 그냥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작성 방법 확인까지 하고 나서는 그냥 바로 문장으로 이제 개요를 보면서 문장으로 만들어. 어떠신 분은 글을 다 읽고 자료도 다 읽고 작성 방법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밑줄도 다 긋고 나서 개요는 안 만들어. 그냥 바로 이건 묻지 해가지고 그냥 작성 방법에 따라서 문장으로 만드신 분도 있어. 자,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신 분과 개요를 통하여 답안으로 작성하신 분의 일장일단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스타일들이 그게 동일하지가 않아. 합격한 학생들도 개요 만들어서 답안 작성하신 분이 있고 그냥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답안을 그냥 통으로 퉁쳐가지고 답안 작성하신 분도 있어. 일장일단이 다 있어. 이해하셨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시도해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게 이해하셨죠? 개조식 개요로 작성하신 분들의 장점은 뭐냐면 수정 가능해. 어떻게 수정 가능하냐면 개요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문장으로 옮기는 순간 내가 잘못 읽었어. 내가 잘못 읽었다고 문제를 수정이 가능하거든. 근데 통으로 마지막에 문장을 쓰신 분들은 한참 쓰고 있는데 뭐야 잘못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이제 불안해진다고. 수정할 수는 있지. 두 줄 빡빡 그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두 줄을 빡빡 끈 게 뭐 예를 들면 한 단어나 두 개 이상의 어구가 아니라 문장 한 문장 통째를 그냥 날리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개조식 개요든 그 퉁으로 문장을 진술하든 간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익숙한 것으로 해. 그리고 개조식 개요를 통해서 답안으로 작성할 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수정 가능하고 조금 더 완벽해지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지금 우리 임용은 얼마나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문제 풀 수 있느냐, 이 두 개야. 수능하고 똑같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돼. 근데 개조식 개요로 하게 되면 빠른 시간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좀 더뎌져. 정확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소에 소설형 한 문항은 개조식 개요로 한번 해보고 또 다른 문항은 뭐죠?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그러니까 읽고 쓰는 데까지 8분대 내외로 끊으면 좋아. 다만 8분대 내외는 기출문제에 해당돼.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문항의 길이가 있거든. 근데 제가 만든 문제는 이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답안도 좀 많이 써야 돼. 왜냐하면 배경 지식을 인출하도록 일부러 제가 좀 길게 내고 간략하게 내지를 않았어. 길게 내고 그 다음에 기입형 문항도 원래는 답이 2개밖에 안 되잖아. 각각 한 단어씩 써라. 근데 뭐 4개, 6개 쓰기도 해. 왜냐하면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재가지고 연습하는 것은 좀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간을 체킹해. 내가 평소에 읽기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실제로 쓰는데 몇 분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을 계속 기록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만 실전 모고 때 그게 이제 익숙해진단 말이지. 평소에 연습을 해야 한단 말이지. 문풀 시간에.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예습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답안 못 써도 돼. 심지어는 개조식 개요도 내가 작성 못했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답안도 작성이 잘 안 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답안 작성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두 번째처럼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어교육론의 이론 정리 및 개념어는 내가 알고는 있느냐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해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말하기 불안 문제, 서술형 문제를 풀고 있어. 근데 말하기 불안 문제와 관련돼서 말하기 불안의 증상들이 있어. 감정 생리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식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준비의 문제가 있거나. 근데 인식의 문제도 다시 3가지로 나누지. 어떤 인식의 문제들이 있어? 읊어봐. 이게 자동 인출이야. 뭐가 있어? 어떤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인식,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 다음 불안에 대한 인식. 이게 인출돼야 된다고. 자, 지금 내가 말했고 맞아 하고 여러분들 고개 끄덕이겠죠. 이게 제인이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기입형 가로 안에 불안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대한 표현을 써야만 되잖아. 내 수업 시간은 송원영이가 말했던 것을 맞아, 그거 맞아 하고 여러분들 제인했지만 이제부터서는
말하기 불안해 인식에 관련된 문제 증상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몇 개야? 3개. 이거 떠올려야 돼. 이 자동 인출이 돼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그것만 확인하면 돼. 답안은 못 써도 돼. 어차피 국어교육론의 답안은 그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 배경 지식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만 확인해도 성공한 거야. 이해하셨지? 그래서 두 번째, 각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어교육론 이론적 및 개념업화하고 숙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략 알고 있는 걸 넘어서 개념의 명확한 활용이 중요하다. 됐어요? 오케이. 이제 다 준비된 걸로 보이고, 7, 8월 문풀반을 잘 보내야만 마지막 이론 정리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 정리하는 거야. 개론서도 하고 교육과정도 하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교사용지도서에 실려있는 내용도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고 드디어 이제 9월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세부사항 국어교육론에 보면 미리 문제를 풀어옵니다. 답안 해설 강의는 제가 합니다. 각 문제 출제에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 및 관련 이론 테마별로 핵심 정리 및 답안 제공을 하고, 올해 죄송합니다만 개론서가 또 새로 나와요. 올해 개론서가 나와. 아마도 사회평론 쪽이지 않을까? 장문교육론, 독서교육론? 그쪽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평론 독서교육론이 아직 개정판 22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영락장문교육론도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22 개정되어 있는 건 국어교육의 이해, 작년에 나왔던 개정판,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사회평론 장문교육론, 그 다음에 화법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4개 정도가 개정판이고, 올해 개정판이 또 아마 독서교육론이 개정판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나오게 되면 8월, 9월 그 정도에 나오면 바로 그냥 제 수업 시간에 그 개정판에서 원래 있었던 판본하고 비교해서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 추가된 부분. 그래서 일단 그 테마별로 관련 이론들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프모고 실시하고요. 그 다음 넘기시고, 문풀 교재는 이겁니다. 문풀 교재. 좀 두꺼운데, 문풀 교재. 그리고 이 문제풀이 교재하고, 그 다음 기출 교재는 같이 봅니다. 물론 이제 화법할 때는 화법, 독서할 때는 독서, 이렇게 좀 쪼개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셔도 무방한데, 제가 갑작스럽게 화법을 하는데 독서 펼쳐봐, 막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두꺼운 거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2권, 문제풀이 기본 이론서하고 기출 교재, 이 2권을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수강 특전은 그 11개년 기출해설 특강은 이미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2014학년도부터 작년도 문제까지 11개년 기출해설은 인강으로 제공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넣어져 있을 거예요.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서답형 11개년은 반드시 한 번이 아니죠. 대여섯 번 이상 정도는 보거나 쓰거나 해서 실전에 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야. 그 수강 특전에 보시면 국어교육론 개념구조도 특강이 있습니다. 국어교육론 개념구조도. 이 국어교육론 개념구조도는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게 교재입니다. 요게 교재. 교재고, 여기가 이렇게 매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교육론을 그냥 한눈에 테마 하나에 이런 매핑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요점 정리하는 거야. 요걸 제가 한 8시간짜리 강의로 해서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하는데 8시간이야. 그래서 9, 10월 모고 가기 전에 한번 개념 구조도 특강 듣고 가는 거고, 9, 10월 달에 모고 반 때도 8시간짜리 이것만 들으면 돼. 다만 9, 10월 달에는 이건 그냥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추가될 것만 좀 더. 요거는 개념 구조도 특강은 매핑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마인드 매핑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체계적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론서의 내용보다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매핑을 좀 시켜놨으니까
꼭 들으세요. 꼭 7, 8월 달에도 한번 듣고 제가 일부러 9, 10월 달에도 한번 듣게 했어요. 그래서 8시간짜리니까 그 직전 대비 구조도 특강도 들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시작 날짜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지를 해드리고 인강으로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제공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문학 부분에서는 문학반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터디 조직 및 학습 상담은 일단은 스터디를 조직하신 분들, 조직되어 있으신 분들은 7, 8월 문풀을 어떻게 스터디할 것이냐는 지난 제가 6월 마지막 주차에 대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기존 스터디 팀은 계속 하시되 이제 7, 8월 문풀 때의 방향 설정 같은 것들을 저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하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스터디 팀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만약에 스터디를 하고 싶다면 수업 끝나고 남아주시면 돼요. 아마도 이제 수업 시간이 6시 정도에 끝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 6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여기서 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퇴근 안 하고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주차별 강의 일정이 있어. 주차별 강의 일정은 8월 29일까지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목요일 반은 9주 수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더울 때 8월 1일 날 휴강할 수도 있어. 잠깐만. possible. 할 수도 있어. 한다가 아니야. 알겠죠? I should. 나 해야 돼. 나 할 거야. 아니야. I will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 possible. 왜냐하면 진도가 만약 느리게 되면 휴강 못 해. 다만 이제 진도 그렇게 괜찮아요 라고 하면 8월 1일 날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휴강 날짜로 잡고, 그래서 요때 휴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진도를 뺄 거야. 거기 보시면 첫 회차, 1회차를 보시면 오늘 수업 시간은 정보 전달까지 수업을 할 거야. 페이지 수는 73페이지까지 나가고요. 여기에는 기입형 9문항과 소술형 21문항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총 한 주차에 몇 문항 정도를 다룬다고? 30문항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것은 주로 소술형이야, 기입형이야? 소술형. 기입형은 정말 읽고 단순 답안이니까 기입형보다는 소술형 21문항에 답안 작성을 시도하시면 되고, 또 소술형의 답안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가 같은 테마인데 형식만 좀 다를 뿐이야. 자료만 좀 다를 뿐이야. 답안은 거의 비슷해. 그런 문제들이 끼어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차는 무슨 문제를 필수적으로 풀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정을 해드릴 거야. 그러면 그 지정해드린 답안은 꼭 필수적으로 개요 작성을 하거나 답안 작성해 오시고, 좀 더 시간이 나시면 나머지 답안들도 제가 지정을 안 해드리는 것도 한번 답안을 또 시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트물이 이런 식으로 나가. 프린트물이 나가. 여기 있는 프린트물은 저 설명을 드릴게. 1 프린트물에 보시면, 답안 프린트물 보시면 1절에 화법의 본질과 특성에 네모칸이 쳐졌지. 이 네모칸이 화법의 본질과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위에 있는 네모칸이, 여기는 지금 2009 교육과정의 화법의 성격이 핵심 사항이라서 그래.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시답안이 있어. 예시답안은 일단 기출문제도 여기 문제집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예시답안도 있는데, 보통 예시답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논점 소개하고, 예시답안 소개하고, 교육과정 소개하고, 그 다음에 관련 배경 지식이 뭐냐면 개론서 내용. 개론서 내용의 원문을 그대로 긁어옵니다. 물론 이제 혼자 보기가 좀 힘든 것이 있죠. 예를 들자면 4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기본 예제 문제 2번의 예시답안에 기입형이 논점 분석 예시답안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교육과정이 22교육과정, 15교육과정, 12교육과정 있어. 이렇게 한 문항당 교육과정이 항상 들어있어. 알겠죠? 그래서 관련 그 교육과정을 숙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쪽 부분에 보시면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이 있어. 이 개념도 숙지하셔야 되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넘겨보세요.
두 번째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프린트물 보시면 두 번째 프린트물이 이 음성언어 의사소통 과정의 기능과 전략에 대한 이해 테마 1번에 이제 2018학년도 B형 논술용 문제의 예시 답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기본 예제 2번에 대한 예시 답안이 논점 분석하고 예시 답안이 이렇게 나와. 똑같아. 관련 교육과정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 심화 예제 3번에 대한 예시 답안 똑같아. 근데 심화 예제 예시 답안 3번은 관련 논점 분석과 교육과정보다는 5쪽 부분에 보시면 관련 배경 지식이 있죠. 5쪽 부분에 있어 없어? 요게 개론서의 원문이야. 발췌한 거야. 이해하셨지? 근데 이 개론서의 원문이 첨자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원문을 발췌했는데 이 내용이 몇 페이지까지냐면 5, 6, 7페이지까지야. 이걸 혼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하면 읽을 수는 있어. 문제는 뭐냐? 머리에 안 남아. 그래서 제가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지만 문제 설명보다는 만약에 이 문제 스타일로 이 개론서의 내용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야. 특히나 제가 이 개론서의 원문 발췌하면서 집어넣은 것에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개정판 개론서의 바뀐 부분이야. 바뀐 거.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개정판이 그 이전 판하고 판본이 바뀐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원문을 집어넣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새롭게 지금 추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왜 개론서 집필진이 이런 걸 새로 추가했을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관련 배경 지식의 개론서의 내용들을 제가 또 같이 읽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OT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일단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쉽시다.